옛날 옛적 지식의 숲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서로의 이론을 논하면서 지혜의 샘을 겨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지던 곳에는 다름 아닌 이마누엘 칸트, 데이비드 휴,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이론을 따르며 서로 다른 경로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대화의 장으로 모여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는 자신의 경험론을 주장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감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내세우며 이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의 답이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자신의 주장을 풀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경험적인 증거 없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주는 의미는 역시 경험을 통해 풍부해지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숲속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무언가 이 나무를 쓰러뜨린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겠지요. 칸트는 자신의 손을 뻗어 주변의 숲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있는 지식의 숲은 칸트의 이론을 설명하는 완벽한 배경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경험적 요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선언적 이해를 넘어서 무슨 힘이 그 나무를 쓰러뜨렸는지 우리는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목수가 와서 나무를 베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가능성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칸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데카르트와 휴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칸트의 이론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경험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이 지식의 숲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따라 걷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칸트는 그날의 토론을 통해 이성과 경험의 통합, 즉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지식이 샘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자들 사이에 긴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모든 철학자는 칸트의 이야기에서 자신만의 교훈을 찾고 각자의 이론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 또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꽃피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트라는 이름의 너구리가 살았어요. 아리스토트는 큰 볼살과 똑똑한 눈빛으로 마을에서 꽤나 유명했죠. 그는 항상 마을의 다른 동물들에게 덕윤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리스토트는 특히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본뜬 것과도 관계가 있었죠. 어느 날 마을의 족제비인 테슬라는 아리스토트를 찾아왔어요. 테슬라는 좋은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녀는 최근에 너무 많은 과일을 먹어 배가 아픈데도 계속 먹게 되는 자신을 보며 과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아리스토트는 테슬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테슬라, 덕 있는 삶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경우를 보자면 과일을 먹는 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배탈로 이어진다면 결코 중용이 아니지. 테슬라는 아리스토트의 말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궁금해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덕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아리스토트는 시냇가로 테슬라를 데려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시냇물은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흐르고 있어. 이것이 균형이야. 만약 물 흐름이 너무 빠르다면 둑이 무너질 것이고 너무 느리다면 목조가 끼겠지. 우리도 이렇게 극단을 피하고 중심을 찾을 필요가 있어.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했어요. 며칠 후 그녀는 과일을 적당히 먹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용기 있는 족제비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용을 지키면서 살게 된 것이 무척 뿌듯했어요. 시간이 지나 마을의 모든 동물들은 아리스토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다람쥐는 지나친 저장 습관을 고쳤고 토끼는 지나친 걱정을 줄이려 했으며 심지어 늑대조차도 날카로운 성격을 둥글게 다듬으려 했어요. 그들은 모두 아리스토트의 중용 이론을 적용하여 덕 있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모두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아리스토트는 자신의 엄청난 복슬복슬한 볼을 만지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는 용감함과 절제를 통해 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의 가치가 이토록 큰 줄은 몰랐다고 속삭이며 따뜻한 햇살 아래 아늑하게 낮잠을 즐겼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덕분에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되었고 아리스토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어요. 어느덧 먼 곳까지 소문이 나서 그 마을의 이름은 행복한 삶의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철학자.
밀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밀로스는 항상 자신의 커다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무거운 사색에 잠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무뚝뚝함과 웃음 귀없는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장난꾸러기 톰은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밀로스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모두에게서 간식을 한 움큼씩 받기로 한 것입니다. 톰은 밀로스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웃게 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책을 읽으면 웃길 순 없겠다는 생각에 톰은 대신 밀로스에게 그의 삶에서 가장 재미있는 썰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썰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마을 전역을 감싸고 있는 큰 댐이 금이 가며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댐이 무너지면 마을은 홍수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었죠. 마을의 수장이었던 존은 급하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을에 늙은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저를 댐의 금간 부분에 세워두세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이지만 댐을 막을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은 무척 놀랍고 감동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나 존은 잠시 곰곰이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농부님과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굳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더 안전하게 댐을 보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 존은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은퇴한 농부의 지혜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였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여 댐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 댐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은 단순히 홍수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밀로스는 톰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단순한 웃음보다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톰은 그날 밀로스와의 만남을 통해 단순한 웃음 이상의 것을 배웠고 그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밀로스는 더 이상 웃지 않는 철학자로 불리지 않았고 그의 집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한 장소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잭이었죠. 잭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미지 이세계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깊이 있는 해답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잭은 마을의 현대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진 지식의 깊이라고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죠. 마치 그의 지식은 이데아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잭은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변해가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잭, 너는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늘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게 맞아. 너는 이데아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니? 잭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우부히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돌을 봐라. 잭, 내가 여기서 보는 돌은 변하고 있는 중이야. 바람에 깎이고 비에 젖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지. 하지만 이 돌이 이데아 세계에서 완벽한 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상상해봐. 그곳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모든 돌의 본질적 모습이지. 잭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데아 세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바로 그게 너의 과제란다. 잭, 우리는 끊임없는 물음과 성찰을 통해 이데아의 조각들을 조금씩 엿볼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의 작은 부분일 뿐이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변치 않는 가치를 찾아가도록 해봐라. 만약 내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고 합칠 수 있다면 아마 너는 너만의 진정한 실제를 볼 수 있을 게다. 잭은 그날 이후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계기로 그는 일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이데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원의 그림자를 그리려 연습했고 때때로 흐르는 강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기도 했죠. 잭의 여정은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은 이데아의 조각들을 모으며 점점 그의 세계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잭은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에 또
다른 현다로 성장해갔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본질의 힘을 믿으며 매일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은 마치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